정리해드립니다. 여당, 야당 크로스로 화요일입니다. 최가와 박가가 만났습니다. 최가 박당. 자, 여야 여기에서는 최고의 파트너입니다. 원내 대변인 콤비 두 분 모셨습니다.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원내 대변인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최영두 국민의힘 원내 대변인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최영두 대변인께서 여유가 있으시네요. 아닙니다. 네, 선거 치르느라고 다 고생하셨죠? 예. 자, 재보궐선거 총평부터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박성준 대변인. 총평이라고 하니까요. 네. 민심이 무섭다라는 걸 이번에 정말 느꼈고요. 네. 또 한편으로는 이번 재보궐선거가 민주당에게 회초리를 이제 국민이 들었는데 잘 맞아야 되고요. 네. 그 맞은 걸 가지고 자성과 이제 반성을 통해서 네. 다시 도약하는 계기로 이제 만들어야 되는 시기다. 네. 라는 점을 저희가 뼈저리게 지금 느끼고 있습니다. 네. 최영두 대변인. 네, 정말 무서운 선거였습니다. 그렇죠. 민심 무섭습니다. 민심의 파도가 너무 무서워서 그래서 우리 이제 국민의힘 초선 의원들도 바로 다음날 아침에 네. 바로 국민들에게 우리의 심정들을 이야기했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은 물론 이제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의 위선과 배신에 대한 이제 무서운 심판이었지만 한편으로는 또 국민의힘 야당의 무능과 오판을 또 경계하는 무서운 경종이었습니다. 네.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사실 지난 일요일이 제 마산 제 지역구를 보면은 3.15 의거에 있어서 마산에서 2차 시 4.19로 이어지는 이제 네. 도화선이 된 4.11 의거도 그 61주년이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수많은 열사들 피와 또 시민들의 땀과 눈물로 이렇게 이룬 민주주의인데 들어 정치와 위정자들이 국민의 기대를 배신하고 또 위선으로 그걸 대갚아 주었습니다. 그런 것들을 이제 반성해야 되는 이건 여야의 문제를 넘어서서 여당은 여당대로 야당은 야당대로 심각하게 반성하고 네. 성찰해서 이제 이 무서운 민심을 어떻게 채워나가고 그 기대에 어긋나지 않게 할 것인가 이 무거운 과제가 이제 야당에게 많이 옮겨졌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선거 패배에 대한 어떤 여러 이제 총평이 있는데 그 원인이 뭐냐에 대한 부분을 아마 이제 잘 분석을 해야 되는 것이죠. 네. 그 부분이 이번에 저 민주당에 주는 경고니까요. 네. 이번 이제 민생 문제라든가 이제 부동산 문제 다 알고 있는 문제인데 이 문제를 어떻게 앞으로 잘 다듬고 또 국민에게 다가갈 수 있는 정책으로 만드느냐 그 숙제가 지금 크게 남아있다고 봐야 됩니다. 숙제가 민주당한테 좀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초선 의원들이 목소리를 냈습니다. 조국 전 장관 추윤 갈등에 대해서 좀 반성한다 이런 입장을 내자마자 또 일부 지지자들은 또 이 비판하고 나섰고요. 이런 부분 어떻게 좀 정리할 수 있을까요? 저도 뭐 초선 의원인데 이제 초선 의원들 입장 이제 발표한 내용에 대해서는 저도 이제 받아들이고요. 예? 그렇지만 이제 저는 이 문제를 상당히 이제 답변하기도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러니까요. 지금 앵커께서도 저한테 질문하는 게 곤란한 질문을 좀 던진 건데 제 개인적인 견해와 더불어서 제가 생각하는 방향을 좀 얘기하는 게 맞지 않을까. 전체적인 것보다는 제 개인적인 얘기를 좀 하는 게 맞지 않을까 싶은데 이번 이제 조국 전 장관 문제 또 추윤 갈등에 대한 부분에 대한 초선 의원들의 견해는 있지만 저는 이제 본질이 뭐냐에 대한 부분으로 좀 접근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검찰 개혁은 왜 나왔느냐 처음에. 네. 그러면 이제 권력기관 개혁인데 네. 우리 사회에 가장 기본적인 것은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는 데 있는데 권력기관 개혁인 권력기관들이 자의적인 권력을 행사해온 것이 아니냐. 네. 이 부분에 대한 어떤 개혁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것이 이제 검찰 개혁으로 넘어간 건데 네. 검찰 개혁하는 과정에 그러면 기존의 기득권을 가졌던 검찰의 상징적 인물이 윤석열 전 총장이 상당히 이제 저항하는 가운데에서의 어떤 그 검찰개혁 갈등이 저는 있었다고 봅니다. 그 과정에서 이제 진영의 논리도 분명히 있었던 것 같고요. 또 그 과정에 이제 조국 전 장관의 가족에 대한 얘기들이 나왔는데 기본적인 본질은 이제 권력기관 개혁 중에서 검찰 개혁에 대한 방향은 저는 맞았다고 봅니다. 그것도 여야 입장에서도 수사 기소 분리라든가 검찰 개혁을 어떻게 가야 되느냐에 대해서는 서로 이제 같이 생각하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방법론에 있어서 그리고 이제 거기에 나오는 여러 가지 문제점 때문에 그 갈등 양상이 있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추윤 갈등에 대한 부분도 이 검찰 개혁을 하는 과정에서는
정부 입장에서는 세련되고 어떻게 보면 원만하게 해결하는 것이 맞죠. 그런데 그 과정에서 이제 불협화음이 나왔던 거고 그것이 불협화음을 보는 과정에서 시민들이 불편했던 부분이 있었고 그리고 이 검찰개혁 과정에는 장기 과제이기 때문에 한편으로는 국민들 입장에서는 이 민생 과제와는 멀리 떨어진 문제를 이렇게 오랫동안 하느냐 이 부분에 대한 문제들이 있었는데 저는 한 매듭은 지어졌다고 봤거든요. 저는 언제 매듭이 지어졌다고 봤냐면 저는 지난 2020년 4.15 총선 때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은 이제 조국 전 장관 추윤 갈등에 대한 문제 이런 것들은 한 매듭을 지어졌다고 봤는데 이것이 아직까지 이제 상존하는 문제였고 그것이 이제 민심의 반영이었다라는 점에 대해서는 저도 아프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영두 의원 야권에는 어떤 숙제를 남겼다고 보십니까? 부담은 좀 적을 거예요. 이 야권도 오히려 무거운 과제를 안겼죠. 지금 이제 사실은 민주당 내에서 초선들이 이제 이야기를 하고 며칠 전에 이소영 의원이 재미있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 사회자가 뒷북 아닙니까? 그러니까 뒷북 맞습니다. 뒷북 맞는데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고쳐야죠. 이런 말을 했어요. 그래서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고쳐야 되는데 저는 이 조국 갈등 이런 걸 가지고 이야기하는 걸 보고서 아직 참 여당이 걱정이다 생각이 듭니다. 같이 국정을 이끌어가야 되고 지금 어쨌든 집권 여당인데 이런 겁니다. 지금 윤석열 총장의 문제만 하더라도 이게 그 과거 적폐수사 이른바 적폐수사를 할 때는 칭송받지 않았습니까? 그러다가 이 모든 문제가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하기 시작한 때부터 문제가 시작됐거든요. 뭐 검경수사 분리해야 되고 검찰의 과도한 권한을 완화시켜야 되고 이런 문제는 다 숙제라고 하는데 하필은 그것도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하기 시작할 때부터 시작돼 가지고 그게 이제 위선과 이중성으로 문제가 지적됐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들에 대한 진지한 성찰이 있어야 되고 이제 야당에 대해서도 여당은 국민들이 심판을 했습니다. 심판했는데 야당이 국민들이 이미 심판한 걸 가지고 저 사람들이 아직도 문제라고 이야기하는 것만으로는 국민들이 이제 더 이상 만족할 수가 없게 돼 있죠. 당신들이 그럼 뭘 할 거냐? 당신들은 무엇을 보여줄 것이냐? 이 사람들이 사실 좀 기대를 했는데 위선과 배신으로 우리 마음이 떠났으니까 그럼 당신들은 무엇으로 이 긴급한 국가 상황을 해결할 것이냐? 이런 것들을 저희들 답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느긋하지가 않고 저희들 마음도 굉장히 급합니다. 급하고 그러나 현실적으로 지금 뭐 서울시장이 됐다고 하지만 서울시 의회가 민주당에 장악되어 있고 또 저희도 여전히 민주당이 압도적인 다수당이다 보니까 뭐가 제대로 되는 게 없고 거기다가 정부의 인식도 크게 변한 것 같지가 않고 그래서 마음은 다급하고 국민들의 기대는 큰데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여러 가지 속이 탑니다. 0545님께서는 국민의힘은 오히려 민주당을 싫어한 게 아니라 미워했던 유권자가 많았다는 걸 부러워해야 합니다. 이렇게 이번에 민주당을 참 미워했어요. 네네. 그런데 저는 뭐가 좀 뼈아프게 받아들여야 된다고 생각하냐면요. 민주당이 개혁만 부르짖다가 개혁도 못하고 민생 못 챙겼다고 했는데 민생을 위해서 개혁한 거 아닙니까? 국민들을 위해서 개혁한 거 아닙니까? 근데 국민들은 이것도 저것도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네네. 그죠? 그러니까 큰 방향은 몇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개혁에 대한 방향을 어떻게 할 거냐. 이제 국민을 바라볼 때 저는 크게 두 가지가 있다고 봅니다. 하나가 뭐냐면 제가 처음에 얘기한 권력기관 개혁과 같은 경우요. 과거에 우리가 얘기하는 국정원이 됐든 검찰이 됐든 경찰이 됐든 또 한편은 이제 정치개혁. 상위 차원에서의 어떤 개혁 과제는 분명히 있는 거고요. 그것은 뭐냐면 역사에 대한 소명의식으로 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 집권 여당이 이런 개혁은 가야 된다라는 방향 제시를 함께 그 실행을 옮겨서 이 산출문을 내야 되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가 있는 거고 또 한편으로는 이제 국민 저변에 있어서의 삶의 문제, 민생 문제, 삶의 개선의 문제가 분명히 있는 건데 중요하죠. 그 부분이 이제 이거는 뭐냐면 권력기관 개혁 과제 같은 경우는 장기 과제고요. 민생 문제는 단기 과제로서 해결될 문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번에 민심에서 드러난 것처럼 이제 부동산 문제 같은 경우는 부동산 부패 문제도 있었지만 세금의 문제가 매우 컸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을 부동산 문제를 안정화시키기 위한 어떤 세제에 대한 방법으로 썼는데 그 단기 처방을 했는데 그것이 단기 처방이 사실은 국민들에게 이제 부담이 왔다는 것이죠. 그래서 단기 과제와 장기 과제가 있는데 장기 과제는 저는 지속적으로 가야 되는 문제인데 이 민생 문제라고 하는 삶의 질의 문제가 오히려
국민에게 부담이 되다 보니까 장기 과제인 개혁 과제라고 하는 부분 내까지도 국민들이 이거 뭐 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어떤 질타가 있었다. 그렇지만 제가 이 자리에서 얘기하는 것은 민주당이고 또 여당이고 개혁 과제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큰 차원에서는 가야 되는 문제고 네. 지금 이번 4.7 보궐선거에 남겨진 숙제는 제가 얘기해드린 것처럼 국민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부동산의 어떤 근절 문제, 그리고 세제의 문제, 세금의 문제,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정말 삶의 질을 개선할 수 있는 이 코로나 극복과 더불어서 실질적인 경제적인 이득을 취할 수 있는 부분까지도 같이 가주는 개혁 정책이 이제 맞아 떨어져야만 국민의 민심이 돌아올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왜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또 가시면서 또 한마디 하셔가지고 이걸 가지고 또 시끄럽습니까?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김종인 비대위원장 역할이 있었고 또 네. 안철수 대표는 안철수 대표 역할이 있었죠. 이제 합당해야 될 거 아니에요? 예, 어쨌거나 이제 경쟁해서 했는데 경선에서 승리를 이끈 쪽은 김종인 비대위원장 쪽이었고 네. 또 비록 경선에서는 졌지만 그러나 정말 서울시장 선거에서 자신이 후보가 된 것처럼 열심히 해서 이제 승리를 이끌었다는 그 역할은 또 큰 것이고요. 네. 그 김종인 비대위원장 이야기는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자강론, 국민의힘이 네. 변화 이상의 변화를 스스로 이루지 못하면은 아무리 좋은 후보를 데려온들 당신들이 그걸 가지고서 어부지를 얻을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러니 내가 떠나더라도 부디 자강하고 자강해라. 네. 안철수라는 매직을 특화 떤다고 해서 그게 당신들에게 큰 힘이 되고 바로 대선 승리를 이루지 않을 것이다. 우리 대변인은 엄청 멋있게 말해주시는데요. 그런데 국민의당하고 합당 문제는 잘 돼가고 있습니까? 예, 저는 잘 될 거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국민의당에서도 이런 시일 내에 네. 아마 서울시당 위원 회의를 한다고 그랬었죠. 네. 예, 그걸 통해서 이야기를 드릴 테고. 네. 그리고 기본적으로 지금 안철수 대표도 그렇고 네. 또 이번에 우리 오세훈 시장이 성리할 때 그랬지만 다 절박합니다. 이 지금 서울시와 대한민국이 처한 상황을 함께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된다. 예. 그런 데 대한 절박한 인식이 있고 또 국민의당은 지난 총선 때 이 지역구 후보를 내지 않았습니다. 사실은 당을 합당을 하면은 지역구의 국회의원 나중에 다음 선거 때 국회의원 나갈 그렇죠. 사람들까지 당협위원장 그 그럼요. 자리도 그게 예, 신경전이 굉장히 힘들거든요. 그래서 지분 문제 이런 게 등장하는데 지금 뭐 사무처도 그렇게 크지가 않고 네. 또 지역구 의원이 없기 때문에 지역구 지금 조직들이 후보를 안 냈기 때문에 큰 정책 틀과 그렇죠. 예, 어떤 그런 명분을 가지고서 그러나 모든 협상은 또 막상 세부 내용에 들어가면서로 좀 가눈얼박이 있는 것이니까 시간이 걸리겠지만 네. 조만간 아마 이룰 거라 봅니다. 알겠습니다. 국민의당 여유 있게 합당 문제를 지금 논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좀 다급한 것 같은데 일단 지도부 네네. 선출하죠? 지금 오늘요. 오늘 오후 2시에 민주당 중앙당사에서요. 원내대표 선출을 위한 1차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합동 연설이었는데 네. 윤호중 후보가 기호 1번이었고요. 2번 이제 박완주 후보가 나와서 비대위뿐만 아니라 네. 비대위 역할 그리고 앞으로 원내대표로서 지금의 상당히 난적한 문제들, 어려운 문제를 어떻게 극복하고 리더십을 확보할 것이냐에 대한 부분으로 오늘 토론회가 이어졌고요. 의원들이 작성한 질문과 또 그 유튜브를 통해서 직접 채팅방을 통해서 질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질문이 사전에 뭐 알고 있는 질문이 아니라 즉석에서 서로 이제 그 질문을 주고받으면서 답변하는 내용들을 들어봤는데 절박함과 지금의 어떤 위기 상황에 대한 인식을 같이 하고 있고요. 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리더십 문제에 대한 얘기들을 많이 했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 주호영 원내대표 체제로 갑니까? 네, 지금 우리 원내대표가 5월 29일까지인가요? 이게 원래 지난번에 개원 국회 하면서 시작된 임기이기 예. 때문에 원내대표 임기는 5월 말까지입니다. 그리고는 당대표를 뽑아야죠? 지금 이제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제 권한대행이죠. 네. 당대표가 지금 없으니까 비대위원장도 떠나셨고 권한대행으로서 전당대회를 준비해야 되는 그리고 또 국민의당과 합당을 준비해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거기에 이제 현재로서는 선출된 유일한 그 당 지도부이기 때문에 네. 이 문제에 집중하고 있죠. 윤석열 전 총장은 어떻게 데려오겠다, 어떻게 같이 하겠다, 어떻게
작전을 짜고 있다 이런 거 좀 알려주세요. 그런 게 이제 작전으로 대결 문제겠습니까? 윤석열 총장이 뭐 정치를 하겠다고 시작해서 이렇게 지금 이 대권 주자 반열에 1위로 올라온 것이 아닐 테고 결국에는 저는 시대의 정신 그리고 국민들이 간절히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읽고서 국민의힘도 그쪽 방향으로 변화를 해야 되고 윤석열 전 총장도 그런 시대 정신을 계속 담을 수 있는 무엇인가를 보여줘야 이 별의 순간이 지속이 되겠죠. 그런 의미에서 그 절차와 조직의 문제보다는 오히려 큰 국민들의 기대를 담을 수 있는 그런 정신 그런 내용들이 중요할 테고 결국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지금 실종된 법치. 그러니까 이게 뭐 이중적 잣대에다가 내로남불이 지금 뉴욕타임즈에 소개되는 바람에 세계적 국제 언어가 됐지 않습니까? 내로남불 이 문재인 참 정부의 이제 뭐 그 트레이드 마크가 되고 말았는데 그런 것들을 바로잡을 수 있는 공정, 정의, 또 법치 이런 것들이 윤석열 현상의 사실 핵심 주제거든요. 그런 윤석열 현상이 원래 네. 적폐청산 그리고 박근혜 국정농단, 사법농단 이런 거를 이게 없애는 거였는데 그렇죠. 지금은 좀 달라졌죠. 그 이제 사람 윤석열 현상에 대한 뭐 그 얘기지만 사실은 또 검찰의 부분을 바라볼 때 네. 우리나라 이제 한국 사회의 가장 큰 권력 집단에 대한 얘기들 많이 논을 하는데 그러면 이제 검찰이 이제 정치 검찰도 분명히 있다는 얘기를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윤석열 총장이 자신의 그 검찰 이력을 가지고 지금 바로 대선 후보에 거론이 되고 정치를 한다라는 것 자체가 이건 검찰에게는 모욕인 겁니다. 네. 검찰의 중립성과 독립성을 위해서 그동안에 많은 일들을 해왔던 검찰에게는 실질적으로 그러한 노력과 그동안의 어떤 과정들에 대해서 스스로 부정하는 어떤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도 아마 윤석열 총장이 어떤 입장을 내놓을지 좀 봐야 되겠죠. 네. 예, 이제 이게 사실은 미국 대선에서 꼭 보고 하면은 검찰총장이라든가 이런 대법관이라는 자리가 네. 정의의 표상이거든요. 네. 대법관은 사실 말 그대로 대법관은 영어로 그냥 저스티스입니다. 정의입니다. 네, 정의. 네. 우리 검찰총장도 정의의 참 총장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인데 그러다 보니 사실은 대권에 가까울 수가 많습니다. 과거 줄리아니 같은 뉴욕 주지사 뉴욕시장 출신의 뭐 그런 분도 지금 정치적으로 거의 망했지만요. 그렇죠. 네. 월스트리트 그분은 그 당시에는 좋았죠. 그렇죠. 월스트리트 저승사자였거든요. 네. 그 월스트리트 금융 사기, 금융 범죄를 척결하면서 인기가 올랐던 사람이고 그게 이제 지금 특히나 이전 정부 때는 이른바 적폐수사를 한다 그럴 때는 정말 훌륭한 우리 검찰총장님이시다가 이제 그분 또 유명한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나는 그 사람에 충성하지 않는다. 나는 검찰총장으로서 이제 검찰을 주로 이제 무사에 많이 비유를 합니다. 무사. 네. 이 검이 사실 한자로는 다른 검인데 검을 쓰는 사람이라고 네. 해서 무사는 격부를 째지 않는다. 무사는 뭐 원칙에 충실한다 이런 건데 그런 것들이 굉장히 자신을 뽑아주고 자신을 총장으로 만들어준 정치 권력과 정당에 등을 지른 일이고 굉장한 공격을 받을 걸 예상하면서 똑같은 기준으로 살아있는 권력, 울산시장 대통령의 친구를 울산시장으로 만들기 위해서 모든 청와대가 동원되었다는 울산시장 개입 사건 이런 것도 직접 수사에 들어가고 뭐 이러다 보니까 이 권력과 민주당이 다수당이 굉장히 여당이 불편해진 거죠. 그러면서 총장 몰아내려고 거의 2, 3년을 다 썼습니다. 다 썼는데 그게 거꾸로 윤석열 현상을 만들어냈고 법치와 공정과 정의 동일한 잣대. 이때는 우리의 총장입니다가 저 때는 완전히 무슨 뭐 정치 검찰이었다가 이런 이중성에 대한 그 부분에 대한 언급은 예. 제가 한번 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요. 이제 우리가 조직에 충성한다는 사람들은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왜 그러냐면 공조직이라는 건 이제 국가 관료 조직이라는 것은 국민의 충성을 해야 되죠. 국민을 바라보고 하는 것이죠. 네. 공적 가치가 무엇이냐에 대한 것들을 볼 때 검찰의 기능이라고 하는 것은 슬로건이 공정한 검찰, 국민의 검찰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조직에 충성한다는 것은 조직의 이해관계에 배분의 정치에 강한 사람들이 쓰는 용어이기 때문에 이건 적절하지 않다는 얘기를 한번 언급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또 조직에 충성한다는 게 얼마나 무서운 말인지 예. 윤석열 총장한테 뼈저리게 국가는 배웠습니다. 공익적 차원의 접근을 해야 되는 거고요. 하나 예. 이제 언급을 하면 뭐 지금 정치적으로 윤석열 총장에 대한 언급들이 지금 나왔기 때문에 제가 언급을 하는 건데 우리 최영두 대변인도 그렇고 이 정치라고 하는 것은 끊임없는 훈련을 통해서 정책 검증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대통령제 하에서 미국이나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제3지대 그러니까 3지대라는 용어가 정치 영역 밖에 있는 사람들 보통 얘기를 많이 하는 건데 그래서 미국에서는 정치 구계자라는 표현을 씁니다. political outsider.
그래서 정치 영역 밖에 있었던 사람이 정치적 인사이더로 들어와서 성공한 사례가 없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정치라고 하는 과정 자체가 국내 문제, 국제 문제, 외교 문제뿐만 아니라 경제 문제, 복지 문제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검증의 검증을 받고 대통령 후보가 되는 과정 자체가 엄청난 훈련의 과정인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날 갑자기 바깥에 정치 영역에 바깥에 있던 사람이 인기에 의해서 온다라는 것 자체가 뭐냐면 그것은 거품이거든요. 버블인데 그 거품을 누가 껐냐면 그 정치 구계자에 있던 후보 스스로 자체가 거품 하나하나 꺼요. 그래서 거품이 가라앉을 때까지 국민들이 지켜보는 과정이 그동안의 대선 과정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제가 얘기한 것처럼 우리가 이제 실명을 거론하기 어렵지만 예전에 있었던 그 삼지대에 있었던 후보들, 정치 유권 밖에 있었던 사람들이 인기만 가지고 정치 안으로 들어오려고 하다가 스스로 자기가 검증을 못 넘고 거품이 꺼지는 형상들을 많이 봤기 때문에 정치권으로 들어와서 이 후보의 검증 과정을 거친다는 것은 지난하고 엄청난 어려운 과정이라는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최영두 대변인 맞는 거품이 맞는 말씀이고 맞는 네. 말씀인데 이제 그 우리가 평론할 수 있는 이야기는 아니고 예. 왜 국민들이 그러면 이런 순간을 보고 이제 이런 현상이 생겼을까? 네. 사람들이 간절히 바라는 바가 무엇일까? 그거 참 무섭더라고요 보니까 이게 그 권력이란 것을 있고 특히 대통령 같은 큰 자리는 쫓아간다고 이게 얻어질 수 있는 게 아니고 또 예. 피한다고 피할 수 있는 게 아니고 그게 어떤 국민적인 여망, 국민적 기대 그게 이제 시대 정신이고 뭐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했지만 그게 이제 별의 순간이 오는 거죠. 별의 순간 뭐 그런 게 오는 것인데 그게 큰 하나의 가치. 지금 정말 간절히 이 사회가 기본으로 다시 돌아가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 것인가에 대한 국민적 열망이 그 집단적 지성이라는 것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런 것들이 얼마나 실현해내느냐 그런 기대를 얼마나 이어나가느냐가 이제 승부겠죠. 그런데 뭐 그렇게 보면은 대한민국 대통령 중에 제대로 정치 훈련한 사람은 그 김영삼, 김대중 두 분밖에 없습니다. 뭐 어떤 사람들 육군사학에 나와서 대통령 하셨고 어떤 분은 그냥 인권 변호사 하시다가 대통령 하셨기 때문에. 자, 민주당 그래 잘못했다 얘기하는데 국민의힘에서는 그럼 국민적 열망을 담아낼 준비가 됐다고 보십니까? 그래서 그 점이 상 걱정입니다. 걱정해서 우리 초선들이 선거 다음 날 바로 모여서 이 국민적 기대 우리도 많이 더욱 낮추고 더욱 많이 듣고 더욱 열심히 하겠습니다라고 다짐을 했던 것이고요. 네. 그게 이제 말로만 보여줄 게 아니라 이제 실제로 정책을 당장 백신 이 상황, 백신 보릿고개가 이제 현실화되어서 정말 이 경제 성장까지도 이제 주는 상황이 왔습니다. 네. 뭐 이런 상황까지 해서 걱정이 많습니다. 당장 보여줘야 되는 데는 민주당입니다. 민주당이 지금 일을 하는 모습, 민생을 챙기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으면 대선에서도 희망이 없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 유권자들이 바라볼 때 이제 정당에 대해서 늘 이제 기대를 하고요. 근데 그 시점에 보면 이제 실망과 희망이 교차합니다. 그래서 민주당에게 지난 4.15 총선에는 희망의 불빛을 봤기 때문에 많은 표를 던져준 거죠. 그러면서 이런 일들을 해오라라고 하는 이제 준엄한 명령을 내렸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개혁 과제를 수행을 해오다가 지금에 봤을 때는 국민들 입장에서는 만족한 수준이 안 되기 때문에 실망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이 시점에는 저희는 뭐냐면 다시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희망의 불빛을 보여줘야 되는 것이죠. 그것은 지금 국민들이 준 답이 있습니다. 제가 앞서 얘기한 경제적인 문제, 코로나의 극복의 문제, 이제 앞으로 얘기하는 어떤 백신의 문제 이런 문제들에 대한 것들을 하나하나 로드맵을 제시해서요. 국민들이 바라볼 때 이 정도면 됐다라고 하는 것이 만족할 때가 거기서 다시 희망이 되는 거기 때문에 아직은 그 실망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감내해야 되고 극복해야 되고 도약하는 시기로 지금 삼아야 되기 때문에 숙제가 지금 많이 남아 있는 것이죠. 숙제가 많습니다. 그런데요. 네. 코로나 상황이 좀 안 좋아집니다. 4차 대유행 코앞에까지 왔고요. 백신 접종은 더디고요. 네네. 그래서 오세훈 서울시장이 서울형 방역 이렇게 발언이 나오자마자 호응하는 시민들도 있습니다. 네. 어떻게 보시는지요? 그거는 왜 그러냐면 시민들 입장에서 봤을 때 지난해부터 해서 오랫동안 지치고 힘든 것이죠. 네. 소상공인 자영업자 같은 경우는 경제적으로 어렵고 네. 또 하나 뭐냐면 극단적인 방법에 대한 것도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인간이 참다 인내하다가 안 되기 때문에. 그렇지만 정책 결정자는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지금 국민들이 단기간에 원하는 부분만 만족시켜서는 안 된다.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을 참 얘기하기 어려웠던 부분인데 지금 오늘 해야 되겠네요. 오세훈 후보의 공약이 저는 인간의 욕망과 욕구와
욕심을 자극하는 정책들이 많아요. 단기간에. 네. 근데 이 코로나 방역에 대한 문제는 얼마나 신중한 문제입니까? 그리고 오세훈 시장이죠. 4월 7일 날 당선돼서 4월 8일부터 임기가 시작되지 않았습니까? 네. 그러면 임기가 지금 일주일도 채 안 된 겁니다. 실제 보면. 그러면 서울시장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를 하고 방역 문제에 대한 것들은 지금 얼마나 중요한 문제입니까? 정책을 내놓는다고 했을 때. 전 심사숙고해서 내왔는지 한번 반문하고 싶고요. 이런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잘할 수 있는 거 잘못된 점들에 대한 특히 잘못됐을 경우에 대한 변수를 엄청난 통제 가능한 것까지 다 고민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지금처럼 이렇게 툭 던지는 말로 가서는 좀 너무 급한 거 아니냐. 지금 일주일도 채 안 됐는데. 오세훈 급하다. 최영두 발로 듣겠습니다. 예, 이게 민주당에 이제 의사 출신 의원이 한 분 딱 계십니다. 그분이 이제 신현영 의원입니다. 의원 말씀하신 게 오세훈 시장이 하려는 게 사실 내가 민주당에서 그토록 오랫동안 이야기했던 것이다. 근데 귀담아 듣지 않았다. 그걸 지금 오세훈 시장이 하려고 한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거는 이제 뭐 의사 출신 그 의원의 말씀을 떠나서 실제로 현장에 가보면요. 정말 이른바 그 K방역이라는 것이 국민의 생업을 희생시켜 오면서 간신히 유지해온 거거든요. 최영두 대변인이 그걸 강요해온 여유도 있고요. 준비가 잘 돼 있습니다. 그렇죠. 강적입니다. 네,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이 백신 정책이야말로 우리가 나중에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한꺼번에 정말 책임을 묻지 말고서 한번 복귀를 해봐야 될 얘기입니다. 그건 뭐냐니까 무지, 과학에 대한 무지, 오만, 독선이 얼마나 국가적인 선택을 정책길 실패를 가져올 수 있는 일을 보여주는 대목이 어떤 부분에서요? 특히 백신입니다. 왜냐하면 왜냐하면 대통령, 총리, 여당 대표 모두 뭐라 그러냐면 K방역 치료제 백신 하면은 우리가 1월 달에 최초의 청정국이 될 수 있을 것처럼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떻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다른 나라들은 백신에 매달릴 때는 백신에 소홀했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백신 구하자고 그렇게 이야기했을 때도 그건 딴 나라에 알아보시라고 총리가 말씀하실 정도로 오만했습니다. 그래서 그 피해를 누가 보느냐. 이제 고스란히 국민들이 보는 겁니다. 그걸 지금 굉장히 지혜롭고 좀 더 과학적으로 해결해야 될 문제가 우리가 남아있는 것이죠. 백신에 대해서 오만했다. 최영두가 지적합니다. 박성준. 지금 이제 전 세계적으로 백신 물량이 상당히 부족하죠. 예. 그래서 백신에 대해서 이제 자국 우선주의 그 수급에 대한 정책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수급 문제가 어려운 건 저도 이제 인정을 하는데요. 이번 그 문재인 대통령도 그렇고 지금 정부에서도 그렇고 여당에서도 그렇고 백신 확보를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 해왔고요. 지금 제가 간단하게 좀 말씀드린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노바백스 백신 지금 국내 생산이 시작되고 6월부터는 완제품이 이제 출시가 되기 때문에 한 2천만 분의 10,000명분의 이제 그 백신이 이제 확보가 되기 때문에 조금 기다려 보시고요. 또 최대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최가박당이었습니다. 네네. 최영두 대변인하고 박성주 대변인하고 한 말씀만 더 드리면 돼요. 한 말씀만. 5초밖에 안 5초. 됩니다. 네. 예, 이번에 한미 정상회담 할 때 대통령께서 미국 대통령하고 좀 상의해서 백신 우리 동맹이면 백신도 좀 서로 돕자 해서 백신 좀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최가박당이었습니다. 최영두 대변인, 박성주 대변인 두 분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최영두 대변인이 여유가 있어요.